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3장 수요, 공급, 그리고 시장의 균형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경제학이란 선택의 학문이다, 제약 조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위주로 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이제 기본이니까 깔아두시고 오늘부터 들어가는 여기부터가 진짜 진정한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장을 넘겨보자마자, 그러니까 교재로는 이제 54페이지, 55페이지가 되겠죠. 자, 펴셨으면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그래프가 들어오는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신나게 그래프를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 다니시면서 이제 함수 파트라든지 뭐 직선의 방정식 이런 수학 쪽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또 미분 쪽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경제학을 하는 데 있어서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고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 몰라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일단 가급적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일단 단원명을 보니까 수요, 그리고 공급, 그리고 시장의 균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수요라고 하는 것, 수요는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자, 수요가 영어로는 demand 라고 해서 웬만하면 이제 D, 첫 글자 따서 D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수요라는 건 뭐냐? 내가 물건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사고 싶으냐, 몇 개를 사고 싶으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소비하는 측면에서 소비자가 얼마나 이 물건을 많이 원하는가, 그게 이제 수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라는 말이 오히려 조금 더 친숙하죠? 공급, 뭐죠? 주는 거죠.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supply. 그래서 보통 S를 이용해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즉 생산자가 이 물건을 얼마만큼 생산을 하고 시장에다가 내놓고 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장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균형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요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수요입니다. 그러면 우리 좀 이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교재에는 이제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아이스크림 얘기를 해볼까요? 자, 경민이라는 분이 대학생이군요. 자, 대학생인 경민이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인데 아이스크림을 사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하나 봐요. 엄청 좋아하는데 그 가격들을 보니까 아이스크림 한 통의 가격이 비쌀 때 하고 쌀 때 하고 결국 이 경민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양이 달라진다라는 거,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을 보니까 한 통에 25,000원이다 그러면은 한 달에 8통을 사 먹을 수 있고 총 20만 원을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이스크림. 왜 또 아이스크림에 20만 원 쓴다니까 좀 너무한데, 뭐 그만큼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이 2만 원으로 조금 떨어졌다 그랬더니 수요량이 한 12통, 오히려 쓰는 돈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쓰는 돈은 더 늘어났네요. 자, 그렇게 해서 24만 원. 그 다음에 15,000원으로 떨어졌을 때는 16통,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각자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좋아하는 것들이 원래 10,000원,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시간부터 자꾸 김치찌개 이런 거 예를 드는데 제가 되게 이렇게 국밥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국밥이 사실은 그 소고기 국밥이 한 그릇에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라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사 먹어요. 한두 번씩 사 먹으면서 좀 생각보다 비싼데 이러면서 사 먹죠. 그런데 만약에 그 국밥의 가격이 싸졌다, 5,000원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일주일에 한두 번 먹던 것이 조금 더 먹어볼까? 어차피 딴 거 먹으면 비싸니까 국밥 좀 더 사 먹자 하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 혹은 대여섯 번씩 이렇게 사 먹을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즉 무슨 얘기냐? 수요라고 하는 거는 뭐에 비례를 한다? 기본적으로 가격 분의 1에 비례한다. 즉 가격에 반비례한다.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줄어든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물건들이 다 이러냐?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지. 가격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지. 특수한 경우에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는데 수요가 줄고 혹은 가격이 올라간데 수요가 늘고 이런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는 다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도 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더 잘 팔리는 물건 뭘까요? 뭘까요? 보석 같은 것보다도 제일 사실 좋은 거, 아파트는 힘들어요. 아파트는 힘들고 그런 거 말고 뭐 보석에 가까워요. 명품이죠. 명품 핸드백 이런 것들 구찌하고 루이비통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자, L사, G사, C사 해서 채널이라고 써있는 그분들까지 해가지고 3개 회사가 명품이 있었는데 그 경제 위기가 2011년대쯤인가? 그때 왔어요. 그때 오면서 이제 환율이 갑자기 좀 출렁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 3사가 가격 전략을 서로 다르게 취합니다. 서로 다르게 취하는데 G사, 그 구땡이라고 하는 그분들은 가격을 거의 안 올렸어요. 거의 안 올리고 경제 사정도 안 좋은데 가격 올리면 더 안 팔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거의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요. 반면에 C사는 적극적으로 왕창 올렸습니다. 거의 막 30%, 40% 한 방에 팍팍팍팍 올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매출 증가율이 사실은 이제 매출 증가율보다도 판매량 증가율 자체가 G사하고 C사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막 갭이 없었는데 일단 가격 차이가 몇백만 원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C사의 상품만 사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방 자체의 어떤 가치, 실용성 이런 거보다도 결국은 이제 나 이렇게 비싼 거 들 수 있어라는 과시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이 수요의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가격이 싸졌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물건도 있어요. 아까 국밥의 예를 들었죠. 국밥의 예를 들었는데 그 예를 갖다 조금 바꿔가지고 한 50년쯤 전에 먹던 꿀꿀이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50년보다 더 옛날에 먹었나요? 어쨌든 저는 먹어본 적 없습니다만은 전쟁 끝나고 나서 겨우겨우 배고픔을 면하려고 먹던 꿀꿀이죽이라는 것이 한 그릇에 1원 하다가 갑자기 10분의 1 가격으로 10전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꿀꿀이죽이 한 그릇에 1원 하다가 갑자기 10전 했다고 꿀꿀이죽을 10그릇 사 먹을 것 같나요? 안 사 먹어요. 꿀꿀이죽은 한 그릇이면 충분해요. 한 그릇으로 그동안 부족했으면 한 2그릇 정도 사 먹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뭘 하느냐? 자, 80전, 90전이 남았죠. 그걸 가지고 오히려 꿀꿀이죽을 대체할 만한 다른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사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아까 명품 얘기를 했었죠. 그 반대편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보고 기푼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글 아니에요. 영어예요. 기푼이라는 영어고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 이름이라고 이렇게 붙어있는데 제라고 하는 건 물건이란 뜻이죠. 이 사람은 뭘 얘기를 했느냐? 대부분 이제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가난했을 때는 많이 사용을 하지만 사실은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사용을 적게 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그런 좀 이렇게 대부분 저급의 물건들이죠. 소득이 적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소득이 올라가면 오히려 이거 말고 다른 거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는 그런 애들이 주로 이제 열등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류인데 방금 얘기한 제가 얘기한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 그것이 열등제인데 그 중에서 특히나 두 가지 효과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중에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중 소득 효과가 확실히 훨씬 큰 녀석을 기푼제라고 특별히 얘기를 해요. 특별히 얘기를 하는데 드물고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요 열등제라든가 기푼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명품 또는 기푼제 요 두 가지가 예외고 그 외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 수요라고 하는 건 가격에 반비례한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어난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방금 얘기한 이 두 가지 명품이랑 기푼제 이 이야기는 지금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옮겨보면 거기에 축이 나와 있죠. 두 축이 나와 있습니다. 자, X축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수요량.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수요량 또는 양이니까 퀀터티 해서 Q로 보통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Y축에는 가격이라고 나와 있죠. 가격이라서 price니까 P로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경제학에 있는 거의 모든 그래프의 경우에는 X축이 수요량, 그 다음에 Y축이 가격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올까요? 분의 1,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는 그래프 보통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결국 수요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되고 가격을 먼저, 가격이 독립적인 독립변수, 그 다음에 수요량이 종속변수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되면 자, 요 점에서 이 점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가격이 낮아졌더니 수요량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뭐 요 점이 아래에 있던 점이 위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갔더니 수요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래프를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유량과 저량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유량과 저량. 요거는 꼭 수요에서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경제학을 하는데 조금 필요하니까 그 두 가지 얘기를 좀 보도록 하죠. 55페이지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유량, 저량. 자,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유량이라고 하는 거의 유자는 사실은 흐를 유자를 씁니다. 흐를 유에서 흘러가는 양이에요. 흘러가는 양. 그러면 저량의 저자는 뭐냐? 쌓을 저자 해서 쌓여있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사람이 매달 4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거는 유량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한 달에 500 이런 식으로 유량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내가 재산이 지금 10억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저량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유량이 모여서 저량이 되고 유량의 변화에 따라서 저량이 달라지는 변화가 되는 그런 관계라고 보면 돼요. 괄호는 왜 해놨느냐? 보통 유량이라고 하는 걸 흐름이니까 flow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량이라는 건 쌓여있는 거니까 스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영어 하나 쓰려고 괄호 해놨었습니다. 자, 거기 그렇게 이 두 가지 사실은 이해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요거는 매달 들어오는 돈, 요거는 이미 쌓여있는 내 재산 이렇게 생각해주면 유량, 저량 구분할 수가 있어요. 유량이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아니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둘 다 얘기를 해요. 네. 들어오고 나가고를 둘 다 유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간 동안에 얼마나 변화가 되느냐, 그걸 유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량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시점, 딱 지금 내가 얼마나 있느냐, 혹은 1년 후 딱 그 시점에 얼마 있느냐, 그걸 가지고 저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5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수요 곡선을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과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뭐였냐면요, 뭐 가격이 변화할 때 뭐 수요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요거를 얘기를 하죠. 자, 다른 각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곡선의 높이가 그 상품의 소비에서 나오는 한계 편익. 갑자기 또 이제 굵은 글자가 하나 또 나와요. 한계 편익이라는 말, 유량 저량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될 이야기입니다. 자, 한계 편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실 오늘 나오는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영어로는 뭐 마지널 베네핏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써가지고는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빵을 먹습니다. 엄청나게 배가 고팠어요. 빵이 이따만큼 있어가지고 행복해졌어요. 행복해지고 이제 첫 번째 빵을 까서 입에다가 딱 넣습니다. 엄청나게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빵을 먹었을 때 내가 얻는 만족감의 크기예요. 그런데 빵을 한 개를 더 먹고 또 한 개를 더 먹고 한 개를 더 먹다 보면 한 개 더 먹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한 빵을 한 10개 먹었다. 11개째 먹어라.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 추가적으로 한 단위의 물건을 더 소비할 때 얻을 수 있는 편익, 얻을 수 있는 만족감, 그걸 갖다가 한계 편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전에 빵을 몇 개 먹었는지, 이미 이 제품을 몇 개 소비를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첫 번째 단위의 물건을 소비를 할 때가 일반적으로 한계 편익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소비하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계 편익은 점점 감소하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물론 뭐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한계 편익. 다시 말해서 마지막 단위의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의 크기를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숫자를 좀 넣어보도록 하죠. 여기가 2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만 원, 여기가 5개, 여기가 한 12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요, 어떤 사람이 여기 이 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 수요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2만 원을 주고 5개, 즉 10만 원 쓰면서 이렇게
한 단위에 2만 원까지 지불을 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요 5번째 거를 사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아마도 2만 원이니까 그래 이게 2만 원이야? 그럼 사지 뭐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느낄 만족감이 15,000원인데 2만 원을 내고 5번째 거를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요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나의 만족감, 한 단위당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이라고 해보죠. 저는 12개를 소비를 하는데 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으면 12개까지 소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가격이 2만 원일 때는 내가 6번째 거를 살 때는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2만 원보다 작으니까 5개만 샀던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쭉쭉쭉쭉쭉 사가지고 만 원? 그러면 한 12개까지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만 원보다 큰 것 같아 라고 해서 요까지 사는 거고 13번째 거를 사려고 보니까 13번째 거 한 단위가 나한테 주는 만족감이 만 원보다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만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나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그래프, 사실 그래프를 이렇게 연장할 필요 없죠. 그냥 개념적인 걸로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 내가 2만 원을 주고 5개를 샀어요. 그러면 사실 생산자한테 지불한 돈은 10만 원이 되겠죠. 그 지불한 돈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요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생산자한테 지불한 거예요. 생산자의 쑥쑥 들어가죠. 생산자 지불한 가격. 그런데 내가 얻은 만족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위를 소비를 했을 때는 분명히 2만 원보다 훨씬 큰 만족을 얻고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세 번째 것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2만 원보다 큰 만족감을 얻고 있었죠. 그렇죠? 그게 5개째가 됐을 때 2만 원에 딱 맞아서 거기까지만 5개까지만 사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2만 원씩 5개를 사가지고 10만 원을 내면서 얻은 순수한 내가 얻은 그 편익, 순편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됐다고 치면 이 부분이 된다는 거죠.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된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그래프 아래의 면적부터 요 선까지의 면적, 그 부분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분명히 소비자의 편익이 0보다 큰 쪽에서 소비하는 점을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뒤쪽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비자 편익, 그 다음에 생산자 편익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죠. 이제 56페이지로 갑니다. 56페이지로 가시면 파란색 글씨가 나와요. 수요 곡선 위의 운동과 수요 곡선의 이동. 방금 그렸던 이 하얀색 곡선을 수요 곡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럼 수요 곡선이라는 걸 보통 문자로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내느냐? 아까 수요를 D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D 이렇게 써져요. 수요 곡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 요 동글뱅이 하얀 점 2개 잡아가지고 요 점에서 1이 가거나 이 점에서 1이 간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수요 곡선 위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요 곡선 하나인데 그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 수요 곡선 위의 운동이 요런 점이 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할 수도 있어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있었던 곡선이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곡선 자체가 통째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단 이 수요 곡선 위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 아이스크림 가격만 비싸지고 싸지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건 바뀌는 거 없이 아이스크림 가격만 변했을 경우에 원래 있던 기존의 수요 곡선 위에서 점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건 뭐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뉴스에 갑자기 나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수명이 30년 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머나, 내가 아이스크림 안 그래도 좋아했는데 아이스크림을 더 먹어야겠군 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가격이라도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선호 자체가 훅 바뀌었을 때 시장에서 뭐 어떤 특정한 정보에 의해서 갑자기 전체적으로 수요가 같은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다 이렇게 수요량이 변하는 그런 경우는 바로 수요 곡선의 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 수요 곡선 위에서 이동을 하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지 그거를 잘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구분을 하는 기준은 뭐냐? 가격만 바뀌었으면 수요 곡선 위의 이동, 가격 이외의 다른 것들이 바뀌었으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객관식으로 그렇게 나와요. 뭐 다음 중에서 수요 곡선 위의 이동이냐, 수요 곡선의 이동이냐 해가지고 사례가 간단하게 막 보기로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거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그래프 하나 있었을 때 이 그래프는 사실 한 명의 개인의 수요 곡선입니다. 개인의 수요 곡선.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비슷한 수요 곡선들이 어떤 사람은 하얀색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빨간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도 하나 그려보고 싶은데 파란색이었군요. 제 손에 들고 있었어요. 자, 파란색은 뭐 이렇게 안쪽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곡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끼리는 막 교차도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가능해요. 뭐만 유지하는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간다는 우하향한다는 그 전제만 있는 상태라면 얼마든지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합쳐지게 되느냐? 58페이지에 나오는 그래프예요. 58페이지에 나오는 그래프를 보면 자, 축은 똑같습니다. 축은 똑같은데 여기 있는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을 갖다가 다 합쳐요. 합치는데 어떻게 합치면 좋냐? 시장에서는 A, B, C 세 사람이 갔어요.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어요. A한테는 A가 잘생겼으니까 1,000원만 받고 B는 못생겼으니까 10,000원 받고 이런 식으로 파나요? 아니죠. 이 사람이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어른이든 아이든 똑같이 5,000원을 받기로 했으면 다 5,000원인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가격이 있는 점에서 각각 수요하고 싶은 양들이 있겠죠. 걔네들을 오른쪽으로 더해줍니다. 즉 여기 2만 원이라는 점이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5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8이고 이런 식이 됐다고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파란색 사람은 2만 원일 때 3통만 사고 하얀색 사람은 5통 사고 빨간색 사람은 8통을 사겠다라는 걸 갖다가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주냐? 2만 원일 때 수요량이라고 하는 게 3 더하기 5 더하기 8 해가지고 16, 16 이런 식으로 점을 찍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로로 합한다. 얘네들 가로로 가로합이라는 것. 시장 수요라고 하고. 왜? 뭐 이 가로합 자체는 뭐 크게 별로 의문이 없으실 텐데 왜 세로로는 합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가로로 합한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요. 가격을 고정한 상태로 수요량을 더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로로 합한다. 똑같은 이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그래프에서 쭉 위로 더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수요량은 똑같은데 딱 결정이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가격을 따로 받으면서 판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적인 재화에서는 당연히 가로합이 맞는 겁니다. 가격이 일정하고 수요량을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방금 가로합을 한다 해가지고 뭐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린다 그랬는데 그거까지 이해가 된 건 좋은데 그러면 세로합하는 물건은 없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세로로 합한다. 아까 뭐라 그랬죠? 수요량은 딱 뭐 12개면 12개로 딱 정해져 있는데 각자 내는 가격이 다르다. 그런 거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세금! 맞아요. 내는 돈은 각자 다 다르죠. 하지만 받는 서비스는 똑같은 거 있어요. 치안, 국방 이런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해주는 양이라고 하는 건 딱 일정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각자 내는 돈은 각자 다르죠. 이게 바로 세로합의 예입니다. 공공재, 공공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돼요. 왜냐하면 재정학에서 나중에 그런 것도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공공재의 수준이 각자 달라요. 각자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는 그러면 국방을 좀 빡시게 너는 국방을 좀 덜 이럴 수가 없잖아요. 국방 수준이라는 건 하나로 결정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수요 곡선은 어떻게 한다? 가로합이다. 가로합이라는 거 꼭 하나 꼭 기억을 해주세요. 가로합. 시장 곡선 도출할 때
시장의 수요 곡선 도출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58페이지 이제 글씨를 좀 보도록 하죠. 뭐 그림 3-3을 보면 아이스크림 가격이 15,000원일 때 경민은 16통, 다혜는 14통, 진영이는 13통 이렇게 수요를 한다 그러면 그냥 그 가격에서 딱 15,000원이라는 가격에서 오른쪽으로 수요량을 싹싹싹 더해서 43통이 시장의 수요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수요 곡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되고 비쌀수록 잘 팔린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G사, C사, L사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갑자기 이제 C사하고 G사는 좀 레벨의 차이가 좀 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뭐 사실 품질이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브랜드 가치 자체가 좀 그렇게 바뀌게 됐죠. 자, 그러면 그 뭐 녹색 부분은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수요의 탄력성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력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수요의 땡땡 탄력성. 자, 괄호를 하나 해놨는데 일단 그 괄호를 채우기 전에 수요라는 말 배웠죠. 우리가 뭐 몇 개나 필요하냐 그걸 갖다 수요라고 얘기를 하고 탄력성이라는 말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탄력적이다. 제 생각에는 탄력이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생각나네요. 임금 탄력제? 그래요? 별로 와닿지 않나요? 탄력이라 그러면 보통 어떨 때 쓰죠? 일상생활에서 뭐 전혀 안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뭐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당겼다가 놨을 때 얼마나 이렇게 팡 잘 튕겨 나가나 뭐 이런 걸 갖다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거예요. 뭐냐면요. 수요가 무엇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느냐 그걸 갖다가 탄력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탄력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원래 영어로는 elasticity라고 이렇게 써요. 탄력성은. 자, 굉장히 영어를 많이 쓰죠. 저기 보면 이제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괄호 부분이 비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든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격, 요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격,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이렇게 세 가지를 여기서는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격이라는 말을 괄호에 넣고 읽어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아까 국밥의 예로 돌아가도록 하겠어요. 국밥이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이었는데 갑자기 15,000원이 돼버립니다. 뭐지? 똑같이 배 한 끼를 채울 수 있는데 갑자기 15,000원이 됐으면 어떤 사람들은 뭐 15,000원 따위야. 10,000원이나 15,000원이나 내가 뭐 먹으면 맛있는데 뭐 하면서 사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15,000원이 되는 순간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개인에 따라서 조금 그 민감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느냐? 거기 식이 나와 있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은 식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여기를 보면 입실론 P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가격의 변화량이라고 돼 있어요. 변화율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변화량이 아니고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사례에서 10,000원에서 15,000원이 됐다라는 걸 갖다가 5,000원이 증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가격이 10,000원에 비해서 50% 증가했다. 퍼센트 단위로 꼭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수학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수학에서 이게 위에 분자까지 쓰면 자,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엔 가격 변화량분의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생각을 하게 돼요. 보통.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따져서 기울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변화량으로 들어갔으면 기울기가 맞는데 그게 아니라 변화율 퍼센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선인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어느 점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계속 바뀝니다. 일정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바뀌어요.
왜냐하면 퍼센트 단위로 들어가서 그래요. 얘도 퍼센트 단위로 얘기하고 얘도 퍼센트 단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점 정확하게 중간에 있을 때만 딱 1이 되고요. 요거보다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요 값이 1보다 작아지고 커지고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 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거기 밑줄을 하나 쳐보도록 하죠. 60페이지 가격 탄력성의 의미라고 해가지고 굵은 글씨 보이시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거기서부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떤 상품의 가격에 생긴 작은 변화가 그 상품의 수요량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재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소금 같은 상품 필수적이죠? 살아가는 필수적인 상품 이런 거는 워낙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웬만큼 변해도 수요량에 거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뭐 아까 얘기했던 사치품들 뭐 사치백은 좀 과시용이니까 좀 그렇다 치고 좀 더 사치제가 뭐가 있죠? 보석? 뭐 보석도 명품이긴 한데 어쨌든 보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수요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생활에 필수적이냐, 생활에 덜 필수적이냐에 따라서도 이 탄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식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식을 넘어가서 보게 되면 무슨 뭐 미분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분이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지만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기서 가격 탄력성을 구해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 요 식을 가지고 풀지 않아요. 요식을 가지고 풀지 않고 그거 말고 이제 그림에서 길이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식을 쓰는데 이거 하나 빼먹었어요. 뭐냐면요. 이 부분에 마이너스가 하나 빠졌죠. 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랑 수요량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럼 가격이 증가하면 사실은 수요량은 마이너스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숫자를 갖다가 이 마이너스가 없게 되면 이만큼이 항상 웬만해선 마이너스 값을 갖게 돼요. 근데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하면 별로 느낌이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부호만 바꾸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게 된 겁니다. 맞죠?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5 이런 식의 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식은 요까지만 보시고 이제 넘어가서 수요 곡선과 가격 탄력성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제 수요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 값이 달라지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직선 형태의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선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특수한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인 녀석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수평인 녀석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다 번호를 붙일게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이렇게 쌍곡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 수요 곡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뭐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우하향하는 그런 녀석인 경우에 그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중점을 기준으로 중점은 딱 1이 되지만 그보다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돼요. 값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1번 같은 녀석은 가질 수 있는 입실론 P의 범위가 0에서부터 그 다음에 무한대까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값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직선 형태면. 중간은 1이지만 위로 갈수록 급격하게 확 증가하고요. 아래로 갈수록 0에 가까워지는 뭐 그런 무한대가 되는 게 뭐냐면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느냐면요. 3번 같은 걸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가격이 P고 여기가 Q잖아요. 가격이 조금이라도 변하게 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혹은 조금이라도 내려간다 이런 경우에 수요량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가 되느냐면요.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그림이 되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어떤 거를 얘기를 해볼까 하면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잘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잘 없는데 일단은 이 정의에 따르면 3번 같은 그래프가 될 경우에는 수요의 탄력성이 무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실생활에서는 3번 같은 예는 보기가 조금 힘들고요. 대신에 2번 같은 예는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동글뱅이 2번을 보면은 얘는 이제 수직으로 생겼죠. 수직으로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 가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수요량이라고 하는 건 딱 이 점에서 요지부동이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식에서 보게 되면 가격의 변화율이 몇 퍼센트가 되든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수요량의 변화율은 0%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럴 경우에 이제 가격 탄력성이 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거는 거기도 얘가 나와 있습니다만 마약 같은 것들이 그래요. 마약에 이미 중독된 이상 마약의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뭐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돈을 마련을 하는 게 마약쟁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수요량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은 실제로 예가 있어요. 2번 같은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2번, 3번 말씀드렸고 1번의 범위는 0부터 무한대. 그러면 4번은 어떨까요? 쌍곡선의 형태로 있는 이 4번이라고 하는 녀석은 수요의 탄력성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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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고 거기 그래프에 딱 나와 있네요. 그렇죠? 모든 점에서 어느 점에서 재든지 간에 항상 1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꼭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보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할까요? 비탄력적이라고 할까요? 그것만 이제 자 개념을 잡도록 하죠. 자, 그렇죠. 왜?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가격이라는 녀석이 아무리 충격을 줘도 수요는 꿈쩍도 안 한다. 탄력적이지 않다. 비탄력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쪽 2번에 가까울수록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반대로 3번에 가까울수록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수요는 탄력적이다.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왕창 변한다. 그냥 탄력적이라고 쓸게요. 자,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경우에는 2번이랑 3번 사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보다 크면 보통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준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요, 가격이 10% 올라갈 때 수요량은 10%보다 더 크게 줄어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가격이 10%가 떨어질 경우에 수요량은 10%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 그게 바로 탄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비탄력적인 건 반대가 되겠죠. 가격은 10% 올랐는데 수요량이라고 하는 건 10%보다 적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10%보다 가격이 10% 정도 가격이 떨어졌는데 수요량이라고 하는 건 10%보다 적게 증가하게 되면 그걸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탄력적, 비탄력적의 개념은 앞으로도 항상 똑같아요. 뭐가 하나 변할 때 많이 변하냐? 별로 안 변하냐? 그거 가지고 이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가죠.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막 무슨 뭐 10% 막 이러면서 막 중얼중얼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장사하는 입장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이 굉장히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녀석을 판다라고 해보죠. 탄력적인 물건. 그런데 그러면 탄력적인 물건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나의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 게 맞을까요? 높이는 게 맞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항상 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매출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자, 탄력적인 물건이라고 했으면 원래 10,000원일 때 100개 팔고 있었다고 해보죠. 원래 이제 매출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0%를 낮춰볼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9,000원이 되겠죠. 9,000원이 되는데 탄력적인 녀석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10%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15%든 20%든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돼. 20%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120개를 팔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10%를 증가시켜 보도록 하죠. 가격을 11,000원이 되겠죠. 근데 20% 감소하게 되면 80개밖에 못 파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탄력적인 물건이면 싸게 팔수록 좋은 거고, 비탄력적인 물건이면은 어떻게 해주냐? 반대가 되겠죠.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매출이 증가해요. 그런데
뭐 사실 장사가 매출만 크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일방적으로 막 낮추거나 일방적으로 막 높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긴 하죠.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 63페이지 나오는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커지게 되니까 그래? 그럼 매출을 늘리려면 가격을 낮추는 게 더 유리하고, 비탄력적인 물건이면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수요량이 그만큼 따라서 확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게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센스 있으신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명품은 그러면 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일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아주 좋은 자세예요. 뭐 요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어떤 물건이 얘가 가격 탄력적이냐 탄력적이지 않냐라는 걸 갖다가 결정하게 되는 요인들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자, 그거는 거기 뭐 본문에 줄줄줄 길게 써 있는데 그 위에 여백에다가 이거 하나 써주시면 돼요. 탄력성 결정 요인. 탄력성 결정 요인이라고 해서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체재가 있느냐, 대체재, 유무. 자, 대체재라는 게 뭘까요?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할 때 나한테 비슷한 효용을 주면서 대체할 수 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콜라하고 사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죠. 콜라 없어요? 그럼 사이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체재에 해당하죠. 대체재가 있으면 어떨까요? 자, 대체재가 있는 물건인데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뭐를 선택하겠어요? 대체재를 선택하지 가격이 올라간 물건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될까요? 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이 될까요? 탄력적이 되죠. 뭐냐? 지금 X제하고 Y제 이 두 개인데 X제가 가격이 올랐어요. X제가 가격이 올라가면 Y제를 사러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X제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확 줄어드는 거예요. 확 줄어드니까 탄력적이 되는 거죠. 대체재가 있으면. 대체재가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도 다른 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살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그거 사야 되니까 비탄력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이건 대체재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소비자 전체 지출 중에서 소비자 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 이건 또 뭔 소리냐?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아까 그 국밥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국밥이 10,000원에서 15,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200만 원 사람하고 월급이 2억인 사람이 있다고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물론 200 버는 사람 입장에서 10,000원에서 15,000원이 됐다? 이거 굉장히 큰 얘기예요. 밥 한 그릇 사 먹을 밥을 3그릇 사 먹을 돈으로 2그릇밖에 못 사 먹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되죠. 하지만 월급을 2억 받는 사람은 10,000원을 내고 국밥을 먹든 15,000원을 내고 국밥을 먹든 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비자의 지출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그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 될 수도 있고 비탄력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소비자의 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경우, 낮은 경우, 즉 내가 2억을 버는데 10,000원짜리가 15,000원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달에 2억 버는데 10,000원짜리 15,000원이 됐어? 괜찮아, 그냥 사 먹어. 괜찮아, 그냥 사 먹으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뭐가 될까요? 헷갈리나?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래요. 가격 올라도 사 먹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이 되는 거고요.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3번째, 고려되는 기간의 길이. 요거는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분석하는 기간을 오늘 당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몇 년을 텀을 두고 분석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대체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재화라고 할지라도 세월을 더 길게 놓고 보면 어떤 특정한 재화가 갑자기 가격이 확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재화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시장에다가.
그게 하루 만에 일어나지는 못하더라도 몇 년의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대체제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부분의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 됩니다. 왜? 대체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되는 기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탄력적으로 장기 분석일 경우에 더 탄력적인 경향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들이 여러 경제학자들의 실증 연구에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컴퓨터만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컴퓨터 한 30년 정도 전에 컴퓨터라고 한다는 것은 무지하게 가격도 비쌌지만 사실은 걔네들이 어땠을까요? 여튼 그래요. 됐어요. 예, 너무 간 것 같군요. 그 정도까지 일단 해놓고 자 우리 요 정도에서 끊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쪽 보고 그 다음에 공급이랑 시장 균형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